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2011년 8월) 40대 남성 조 씨는 아들이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중학생 A양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연예기획사 대표였고 A양에게 연예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연락처를 물어왔습니다. 이후 조 씨는 수차례 A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지망생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조 씨는 수차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A양은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된 A양은 가출하여 남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중생은 40대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A양은 조 씨의 아들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A양의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남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양이 중간에 보낸 문자 등에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기에 강압적인 관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녹음을 하게 됐네요.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서 우중충한 이곳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끝나고 오셨다고요? 네, 아침에 보도 채널이나 생방송 가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SNS에 그 3종짜리를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 아들한테는 굿세어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전략이 있다. 이런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지금 2개를 하고 네. 네 번째 스케줄을. 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네, 일단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무한도전 정신감정 편으로 원장님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당시에 정말로 소름이 돋는 예측력으로 많은 심리를 꿰뚫어 보신 연관 검색어 2개 있습니다. 원장님 성함 그리고 정준하 원장님 성함 열받네 이게 2개가 있네요. 네, 송영석 원장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사실은 팟빵 스튜디오 2번째 방문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번에 그 최욱 정영진 불금쇼에 나와서 네. 꽤 소소한 히트를 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모니터 하셨나요? 예, 모니터라기보다는 그냥 다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는지 정도는 보니까 네. 하트가 좀 많구나 그 정도만 이런 생각이 민감하시더라고요. SNS도 많이 하시고. 예, SNS는 요즘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계시군요. 예, 너무 저기 힘들어서 그쪽은. SNS는 인생의 낭비다. 예. 퍼거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퍼거슨 그럼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축구 감독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네네네. 진짜 요즘은 제가 트위터를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약간만 제가 어그로를 살짝만 거기에 붙여가지고 낚싯줄을 들이우면 정말 정확하게 그냥 한 2-3분이 거기를 딱 물고 들어오셔서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네. 애호박으로 맞아봤니? 이러면서 또 번지는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애호박이니 그 경조증은 저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이게 자꾸 무한도전 때문에 연관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저인 줄 아시는 분도 많아서 전혀 다른.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 범죄 심리를 다루시는 분. 이것도 어두운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즐거우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안 가잖아요. 즐겁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가죠, 원장님. 예. 네, 그래서 거기도 약간 좀 어두운 좀 그런 그늘 같은 게 좀 있나요? 근데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저도 꽤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영역은 거의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영역이던데요. 네, 그렇죠. 제가 지하실이던데. 몇 개의 사건을 대본으로 해서 원장님께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숨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원장님 전공이 저는 의외였어요. 청소년 심리
예, 제가 네. 소아정신 쪽을 강사를 하고, 네. 근데 제 취향이 청소년 쪽이 조금 더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도 곱게 해야 되고, 네네. 그랬니? 잘했니? 해야 되는데, 제 취향상 그게 잘 안 되고, 네. 원래 청소년들 치료는 약간 직설적인 게 더 잘 먹히거든요. 아. 그래서 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임마. 이렇게 아. 하는 게 훨씬 편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청소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다룰 그 1부, 2부가 좀 나눴는데 1부는 미성년을 성적 대상화한 범죄 관련된 걸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2부는 이제 청소년 최근에 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여중생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서 청소년을 좀 성인처럼 바라보는 그 대중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1, 2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널 듣고 와서 첫 번째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열다섯 살이었던 김양은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시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혼자였습니다. 2006년 초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양은 전주의 한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첫 해는 결석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등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학년이 된 김양은 학교를 빠지는 날이 잦아지더니 6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와 친구의 집에 머물며 학교는 가끔 나왔지만 가족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 김양을 찾기 위해 학교에 온 사람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고 말한 사람은 본인을 김양의 시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담임교사가 김양에게 가출한 이유를 묻자 집에 가기 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살림을 시키고 밤마다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아동복지교사 29살 최 씨와 그해 9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최 씨는 어릴 적 사고로 두 팔을 잃은 1급 지체장애인이었고 평소엔 의수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양은 배가 불러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2016년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2015년 10월 22일 최 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내가 원해서 선생님과 성관계가 이뤄졌고 최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양이 쓴 탄원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자 딸아이의 아빠인 오빠를 처벌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딸이 오빠를 보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글만 보면 진정성 있게 썼다. 누가 시켜서 쓴 글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15살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당시였고, 그 당시에 남자는 29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라는 느낌이 뭐 바로 드는 일반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그런 사건인데, 검찰은 사실 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상황인데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교수님?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경우는 형법상 13세 미만의 아동한테는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그 자체가 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벌했을 경우 이 둘 사이에 나타난 아이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변의 가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사실 주제 핵심을 바로 좀 찌르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아동을 돌봐야 할 아동복지사라는 사람의 신분이 좀 특이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동을, 초등학생을, 심지어 당시엔 처음에 봤을 땐 초등학생이었죠. 성적 대상화를 했다.
라는 부분이 진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이콘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람을 심리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예, 저 소아애호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정의가 법적인 정의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네. 정의 자체가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적어도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해자는 적어도 5살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는 게 17세인데 13세하고 관계하면은 소아애호증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시험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청소년끼리 관계했을 때는 이제 소아애호증으로 보는 거는 이제 아닌 거죠.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성적인 관계가 되는 대상 자체가 저렇게 어려야 된다는 거는 내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그 레벨에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뭐 50이 됐든 70이 됐든 30이 됐든 10대 아니 혹은 더 어린 나이에서 성적을 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사연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네. 아니면 사회에서 거의 격리되다시피 한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네. 이분도 사실은 1급 지체장애인이시고 네. 어릴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상태로 사셨으니까 네. 사실 상황이 어땠을지는 금방 이해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가해자의 나이 차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일단은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뭐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돌봐야 할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런 소아애호증 가지신 분들이 이 무슨 이렇게 사건들을 읽어보면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왜냐하면 당연히 이분이 아이를 대하는 게 편하단 말이죠. 어른들 대하면은 사회적 관계도 잘 안 이어지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아이를 대한 직업들 뭐 애들을 가르친다든가 애들을 보호하든가 네. 이런 쪽의 직업에 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제하는 분이 물론 대다수인데 네. 그 중에는 그것하고 성욕하고 이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씩 끼어 있죠. 이게 왜냐면 확률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은. 네. 국내 케이스도 가장 유명한 게 조두순 케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거 좀 비춰봤을 때 좀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런 지금 이 케이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두순 케이스는 아주 극단적인 거고 네. 가장 퍼센테이지나 빈도가 많은 거는 뭐 특정 직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이제 몇 개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통학차, 노란 버스 네. 운전을 했던 사람의 케이스가 몇몇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급식했던 사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만져도 별 의심을 안 받는 그런 케이스가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석 원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심리적으로 그때 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끌리는 쪽으로 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성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런 경우.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왜 그 직업을 선택했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자기도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캐보면은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통학차의 운전수가 됐거나 네. 아니면 어디 뭐 급식하는 데의 거기서의 이 조리 보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이제 약간의 그 친화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인과성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구분에서 찾는 거죠. 범인을 찾고 네. 그 중에서 행동 관찰을 해보면 저 사람 위험하다라는 걸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가해자 입장도 뭐 이제 계속 살펴볼 거지만 지금 사실 피해자의 그 태도가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원해서 선생님과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케이스, 그 40대 연예기획사 남성하고 그 당시 10대였던 여학생의 성관계로 인해서 임신, 뭐 출산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 후에 이 여학생이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것,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의 사람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부터 먼저. 예. 네. 일단은 이 친구들이 자기가 가족 내에서 위치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위치가 명백하면은 이런 경우에 잘 휘말릴 가능성이 사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범죄나 아니면 청소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보면은 되게 가정 내 지역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이 친구도 사실 상황을 딱 보면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이미 재가를 하신 상태고 집에서 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때 자기를 잘 돌봐주는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줄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지 보호자를 찾는 건지 본인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도 맞고 내가 걱정한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미숙한 상태에서 결정난 거기 때문에 네. 어른이 된 사람이 그 정도로 구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수사하거나 그럴 때는 말에 자주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어른 20대 30대에서의 쓰는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뭐 예를 들면 그 표현이라는 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 표현이요. 예, 표현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70% 이상 아동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걸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애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탄원서 보고 이게 탄원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거랑 가해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조금 더 살펴보고, 네. 그리고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양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당시에도 최 씨의 집에서 최 씨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양의 부모가 친딸이 최 씨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혼 상태였던 김양 부모는 딸보다 14살이나 많고 장애가 있는 남자를 사실상 사위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현직 공무원이었고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집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 씨 측은 김양의 담임교사에게 장기 결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둔 최 씨 아버지의 병간호를 김양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 따르면 당초 김양의 친모는 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출한 김양이 최 씨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만 생각하자는 학교 측의 설득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366센터 측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손잡고 김양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양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2년 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최 씨를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김양의 진술은 2년 후에야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제 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저 집에 그냥 넣어버렸다라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저희들 표현으로는 버린 거죠. 저희들 표현은 네. 경찰들 표현으로는 네. 수사기관 표현으로는 이거는 그냥 옛날에 민며느리처럼 네, 민며느리도 좋은 말이고 네. 이 부모는 진짜 버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이게 이제 뭐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입 하나 던다라는 식으로 네. 이게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꾸로 이 김양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결혼하신 상태니까 네. 그 부분을 이 아이도 사실 알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본능적으로 없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두 번 충격이 제 느껴질 것 같아요. 김양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일단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저 집에 가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거 한 번 하고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머니가 최 씨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두 번 같은 일이 좀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양의 심리는 이 당시에 어떻다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머니, 친어머니도 지금 그 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고 네. 사실 이런 상황을 듣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네. 조금만 그 상황에서 공감을 하고 이제 느껴보면 사실 얘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한마디로 세상 모두에서 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어머니까지 너 거기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집에서 여태까지 뭐 큰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고 어쨌든 들어가면 자기는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네.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나이 또래는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앞에서 잠깐 나왔듯이 이 집에서는 계속 뭔가 약간 부엌 일을 뭐 집안일을 계속 시키고 밤마다는 남편이 뭐 남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근데 남자가 성관계를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이 자기가 싫다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집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 또 한편으로는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도 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생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쫓겨나는 게 사실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7세 이하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당분간이라도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테고 어쨌든 자기 딸도 지금 그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친구의 판단이 무슨 별난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판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원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친딸을 강간하는 네. 그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있는 두 딸 있는 자매를 이제 예전에 사건 때문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 친아버지한테 그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나중에 그런 질문을 가혹한 질문을 하죠. 야, 너 친아버지 강간을 하는데 왜 집에서 도망 안 떠났냐? 나왔느냐? 네. 근데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요? 아니 가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혹한 질문, 그건 진짜 가혹한 질문이거든요. 왜 너 그렇게 도망 나오지 않았어라고 하는. 근데 이 아이한테도 네. 그렇게 가혹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네. 왜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는데 특히 엄마들 반응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의존성 인격장애나 이런 것처럼 그 자기의 의지가 거의 없어요. 지능 자체가 사실은 문제되는 양반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거의 못 내리고 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선 딸이 좀 힘들더라도 나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인데도 네네. 그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제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거보다 앞서는 엄청난 크게 공포, 불안 뭐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결국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만약 이거 네. 사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병원에서 좀 돌봐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이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게 있대. 그럼 여차하면 내가 나가면 되겠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사실 이게 좋아지는 거지. 네. 그런 거 하나 없이 너는 어떻게 거기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네. 라는 얘기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네.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요거는 뭐 편집 때도 상관없지만은 네. 항상 요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사회 시스템은 가족 중심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가족 바깥에서 성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가족 중심주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응급으로 아이들을 빼내올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은 깨져. 한국의 가족 시스템 깨진다고 항상 저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수님이나 저 같은 직업들은 정말 이 사회 밑바닥까지 접하게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접하게 돼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그냥 가볍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약간 뭔가 그 기존 질서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약간 선비 뒷짐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은 편하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네. 또 원장님 네. 감점. 누군가의 공격을 좀 감점. 당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 사건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좀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것도 한번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박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의 반나체의 사진이 아들의 핸드폰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놀란 박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에 눈뜰 나이, 단순한 해프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조차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 있던 기혼의 30대 여교사 이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박군과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학부모입니다. 이 교사는 2년 전 내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다음에 또 담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었어요. 교내 관계자입니다. 성격이 밝고 얼굴도 예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엄청 따랐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은 이 교사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6학년이었던 박군을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래보다 성숙한 외모의 박군에게 호감을 느낀 이 씨는 박군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7월 초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박군의 휴대전화로 하트와 사랑해라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박군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박군을 압박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의 사진을 찍어 박군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두 사줄게 나올래? 라며 문자를 보낸 이 씨의 문자에 박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실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방과 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박군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교실과 승용차에서 박군과 9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이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이 교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교내 관계자입니다. 이 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어서 인사고과 평가가 좋았습니다. 평소 행동은 정상적이었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9차례나 계속된 기가 막힌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박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좀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된 사건이었죠.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자 선생님이 남자 6학년 학생을 성적 대상화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건인데요. 낯선 그림이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해서 성관계를 강제로 맺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여자 선생님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이런 선생님이 6학년 남학생에게 성적 감정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진짜로 본인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좀 그냥 대상화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법적인 어떤 테두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인지 이게 심리가 궁금해요, 가해자의. 네. 사실 이 케이스 굉장히 좀 정신과 의사든 뭐 이쪽에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네. 다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드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여자분이 그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소아 강간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봐도 굉장히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심리가 어떤지도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저 보면 남자들하고 확실히 여자분들이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사회적으로 뭔가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정복감을 맛보고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맛보는 데서 그 성을 이용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일단 그 상대방에서 그 자신의 어떤 다른 좋은 면들을 보기 위해서 이 어떤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자기 위치를 올리기 성을 갖는 그런 특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몇 가지 생각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성 인격 같은 성격이 있어서 네. 평소에는 차분하게 잘 있고 학교나 회사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되게 좀 성향이 어떠냐면 무난하긴 한데 대인관계가 되게는 좀 편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에 올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보면은 친구를 한 명만 사귀고 그 친구에게 너무 집착을 하다가 결국 깨진다든가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만한 다른 인격체를 한 명 골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올인을 걸어요. 네. 저 사람하고 나는 하나의 어떤 쌍둥이 같은 존재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닐까. 여자분들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은 되게 그 경계성 인격으로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각은 해보는데 네네. 지금 뭐 거의 학교에서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사람처럼 나오니까 네. 사실 저한테 증거가 없어요. 좀 애매하죠. 네.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사건에 됐던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를 대비하거나 뭘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도 다 차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분의 남편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분명히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네. 전혀 이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참 막막한 거고 네. 대신에 제가 예전에 이거 사건화된 건 아닌데 비슷한 사례는 사건은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어느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갖고 그냥 대충 학교에서 파면하고 말았던 경우가 있어요. 사건화가 절대 안 됐던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판단할 수 근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얼핏 봤던 건 그런 겁니다. 조금 이제 남편이 조금 폭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필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 남자아이예요. 이런 형태로 그냥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네. 그것도 증거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게 남학생이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여학생이 당했다 그럼 임신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성적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성적의 어떤 여성들이 좀 불리한 위치가 좀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후에 남는 잔양 같은 게.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남자 아이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박군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여파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남게 될까요? 네. 남자 여자의 성은 사실은 굉장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것들이 꼭 옳다고도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복잡한 게 이쪽 성 문제인데 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게 성적인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주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남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자라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미국에서 쓴 그 논문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왜 친족들끼리 성적인 장난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제 그걸 질문했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반응을 했는데 30%는 부정적이다.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게 하는데 네? 30%는 괜찮았다, 재밌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40% 정도는 관심 없는데요. 그게 뭐 어릴 때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정도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런 경우도 이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일반적으로 너무 저 언론에 관심 없이 좀 이제 자기 정체성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남을 수도 있다. 예. 물론 모르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334 정도의 그 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좀 문화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 문화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한테 많이 강요하잖아요. 뭘 해야 돼? 성적인 역할을 뭘 해야 돼? 아니면 성적인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또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 박군한테 조금 억압적인 요소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조금 전형적인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에 그 놀이콘을 얘기를 해서 짧게 그냥 쇼타콘이라는 어떻게 좀 반대 개념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좀 넘어가는 시간 좀 잠깐 가져볼게요. 이게 쇼타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본에서 이제 용어는 확립이 된 것인데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원장님? 그게 참 로리콘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되고 네. 당연히 페도필리아라는 소아여증의 일환으로 봐야 돼서 네. 사실은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얘기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 그 쇼타콘 커뮤니티 글 같은 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네. 개념이 너무 없죠. 일단은 뭐 남자 어린 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성적 대상화하는 거를 네. 이 정도 뭐 당연히 문화에서 있었던 거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적인 모든 행위라는 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로리콘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지속되었던 형태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성적 행위가 다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네. 분명히 법적으로는 지금 현대에서는 절대 입에 담기조차도 나쁜 그런 굉장히 범죄 행위라는 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네. 쇼타콘이 무슨 별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경향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네. 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쇼타콘 같은 그런 안 좋은 형태로 변질돼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럼 로리콘은 뭐냐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당연히 나쁜 거죠. 네. 그거를 그냥 네. 그렇게 문화 속에서 억지로 찾아내 갖고 좋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죠. 마치 취향인 양. 그렇죠. 아니 뭐 인류사가 그 많은 중에 사실은 반문화적인 요소가 어디는 없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반문화적인 거고 그때도 처벌을 받았고 어떤 건 또 권력 가진 사람은 처벌 안 받았던 거고 그런 거를 또 일반화시켜서 지금에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 빨리 갤러리 탈퇴하세요. 갤러리 들어가 계신 분들. 네. 범죄입니다. 네. 자, 일단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사실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메일 내용이 좀 제가 이분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만나 뵙고 그다음에 마침 지금 이 송영석 원장님과 이 케이스를 다룰 예정이어가지고 이때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제보자분을 미팅을 가진 후에 그다음에 좀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좀 저 앞에 앉아 계시고요. 성함을 제가 잠깐만요. 가명을 써야 되니까 지은 씨라고 할까요? 지은 씨? 네. 네, 지은 씨라고 일단은 제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용기를 많이 냈습니다. 이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주셨고 그리고 저와의 그 미팅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네,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니까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네. 그럼 그 선생님도 다 아는 사이이고 소문 퍼지고 부모님 알게 되면 전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네. 제가 좀 간단하게 본인이 꺼내시기 힘든 부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 직후 정도까지 학교 선생님이었던 A씨와 만났다. 네. 라고 해서 저한테 좀 메일을 보내왔고 당시에 선생님하고는
19살 차이. 네. 당시 선생님이 37살이었다. 네네. 네. 문학 선생님. 네. 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해서 학교 밖에서 그냥 밥 먹는 정도, 밥을 사주는 정도였는데 네. 카톡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집으로 불러서 밥도 해줄 정도가 되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로 사귀자라는 얘기는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관계가 사귀는 것처럼 됐다. 네.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A 씨. 집에 갔더니 뭐 덕후였다 아,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네. 클래식 음악이랑 만화랑 책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해서 만화책 한 200~300권 있고 음반 영화랑 DVD 이런 거 한 3,000장 그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나마 저희 학교에서 좀 젊은 편이시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진짜 많아서 여자애들 특히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렇게 러브레터 같은 거 쌓여 있을 정도로 네.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지은 씨께서 약간 사귀는 것처럼 관계가 흘러간 다음에 좀 혼란스러워서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라고 묻자 선생님이 당신은이란 말을 썼다 그러고 하고요. 네. 당신은 이렇게 대해줄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워딩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남학생 이게 공학이어서 남학생한테는 그냥 뭐 야야라고 했지만 여학생들한테는 좀 다르게 대했다면서요? 네, 거의 존댓말 쓰고 호칭도 너 이런 거 아니고 대부분 그랬어요. 이라고 여학생들한테만. 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제 입장에선 가장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였는데 들으면서 이런 좀 관계가 좀 혼란스러워서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지은 씨한테 저 세계에는 비밀로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다. 네. 그건 넘어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둘 사이에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앞으로 그 얘기를 안 꺼내는 걸로 하고 이 얘기를 기점으로. 네, 이렇게 돼버린 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부적절한 관계니까 뭐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여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네. 네, 저 세계 비밀로 해라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네, 원장님과 교수님이 들어보시기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고 지금 사연자에게 하는 워딩도 그렇고요. 남다른데요. 일단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A 씨? 예, 일단은 남학생한테는 야 그러면서 여학생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우습게 들리는데 네.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제 연령대로 본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학생을 본 건데 여학생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네. 다루기가 어렵고 그다음 자기가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룰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그 내적인 연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뭔가 가해자 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동정적인 듯한 말투를 쓸 때가 있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저는 가해자도 오고요. 그쵸. 피해자도 오기 때문에 네네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동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를 않으면 사실은 제가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담이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다. 이 사람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선생님으로서 사실 나이가 그렇게 젊은 축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됐다고 그러면은 페도필리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직도 그 연령 10대의 연령에서 고착돼서 아직 성장을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만화를 보고 클래식을 듣고 이런 예술 쪽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술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판타지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판타지가 더 중요하니까 내면에서 더 어린 사람이 편하게 느끼면 그쪽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네. 교수님이 본 이 A 씨. 이제 저희는 프로파일러도 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이죠. 저희는 이제
피해자도 보고 또는 뭐 가해자도 보고 특히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뭐 여러 반사회적 기억 장애들을 주로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아요. 여기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저희는 행동적 패턴을 봤을 때 집에 가서 아니면 거주지 가서 만화책, CD, DVD 딱 봤을 때 요 새끼가 처음엔 제가 딱 저 첫 반응이 요걸 겁니다. 딱 요게. 네. 요건 감이 오는데 네. 제가 있는 그대로만 원장님 앞에나 뭐 네네네. 있는 그대로 표현은 요건 퇴행적인데 딱 표현이 들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퇴행적 그다음에 했을 때 성적으로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확신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유형을 봤을 때는 왜냐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 연령 자체가 네. 이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일종의 소꿉놀이 아니면은 소꿉놀이보다 조금 높은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의뢰를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는 자기의 이 속에 갇힌 것 같아요. 그 생각 확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 A 씨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세계에는 비밀로 해라고 뭔가 이제 이 우리의 관계를 뭔가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으로 좀 자꾸 얘기를 소꿉놀이잖아요. 그게.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꿉놀이잖아요. 네. 저 놀이터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끼리 요건 비밀로 해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랑, 그렇죠. 아름다운 사랑, 네. 그쪽 판타지 세계죠. 뭐. 네. 이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네. 같은 맥락일걸요. 그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만약에 그게 실제로 믿고 있다고 하면 아주 더 위험한 거고. 네. 믿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한다고 하면은 조금 덜 위험한 거고. 네. 그런 거죠. 잠시 또 지은 씨 얘기로 또 다시 좀 돌아와서 결정적으로 이게 헤어지게 된 계기를 조금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능 전날에 선생님 SNS를 보다가 원래 부인 또는 여자친구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대충 또래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뭐 이 여자 누구냐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더 다시 화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나를 의심하고 뭐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냥 그 말을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고 뭐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올렸던 사진 같은 게 뭐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런 사진들이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냥 뭐 진짜겠지 하고 그렇게 믿어보이는 게 제 속은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계속 만났어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대학 붙고 나서 저는 그때도 바보같이 이제 대학 가고 어른 되면은 선생님이랑 더 좀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학 붙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그러고 거의 바로 그냥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지금 꽤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당신은 앞으로 뭐 찬란한 길을 걸을 것이며 어쩌고 막 이런 되게 현학적인 표현 같은 거 쓰면서 네. 되게 자기를 포장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사람이 내가 대학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중간에 수능 때 이별 통보를 한다던가 하면 제가 충격받아서 시험을 망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 대충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대학 붙었다고 하니까 이제 됐네 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은 씨의 수능 대학 입시를 망쳤다는 책임을 지기 싫었다라는 네, 느낌이 네. 좀 들리긴. 이게 이 A 씨가
지금 지은 씨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요.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때 집에 갔을 때는 혼자 사는 느낌이 들었다. 네. 라고 하지만 주말 부부인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뭐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까지 봤는데 이 좀 뭐 책임지기 싫다 아니면 이제는 성인이 아니어서 만나기 싫다 자기한테 그 정체를 알아서 여자의 정체를 알아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머니 근데 이건 너무 네. 너무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네. 그 미국의 그 범죄 교과에서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 웃어서 죄송한데 네네. 그 결혼을 했고 이게 부인도 있어요. 그 케이스에는. 네. 그리고 근데 그 졸업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다가 졸업하면 바로 확 변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교과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매년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아, 네. 매년 한 사람씩 있었던 거예요. 학생인 신분이 예, 필요하군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케이스도 문학 선생인데. 아. 그리고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하는 문학 선생인데 그 범죄학 교과서에 나온 그 케이스도. 근데 네. 어쨌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해 갖고 근데 그 부인은 아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 이런 거.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 갖고. 네. 근데 그냥 버린 거죠, 그냥 이렇게. 그 부인도 그냥 넌 따라 살아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이 그걸 얘기가 네, 아니고 이게 그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미스테리하게 뭐냐면 좀 미스테리한 사람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네. 명확하게 결혼한 부분이라는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높고 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첫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아, 지은 씨가 첫 네, 케이스가 네, 아니었다. 이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원장님이 보신 뭐 이 남자 마지막까지 행동을 봤는데 어떤 글쎄요, 이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 너무 얄팍해서 이 그죠? A 씨가요? 그렇죠. 네. 너무 얄팍하고 네. 여기 지은 씨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정말 여고생을 속여먹는 수준의 네, 그겁니다. 예, 멘트로 하는 건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감당 못할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면 이제 이지적인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고생이면은 자기가 바람을 피든 뭐 여자가 있든 별로 관여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거기도 자꾸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다 컸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되니까 네. 부담이 돼서 못 사귀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안 된 게 그렇게까지 내면이 약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네. 겉으로는 뭐 아는 지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내면이 어떤지를 거의 상상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네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좀 약간 유치하지 않냐 그러면 갑자기 멍한 표정 지으면서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리스트 얘기하고 커트 코베인 얘기하고 네.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본의 만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 얘기래, 네 얘기. 네 살아온 거 그럼 아무것도 얘기 못 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지식은 문학 사조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 속은 없는 거예요. 지은 씨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A 씨를 단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은 씨는 저랑 미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서 사귄 건지 선생님을 존경한 건지 뭔지 그때 감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세상의 중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원래 학생 때 선생님이 영향이 큰 거고 직접 배우는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좀 선생님들 대화도 잘 되는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게 제가 헷갈려 버린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좋아했던 건 아니면 그 둘 다인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말하신 바에 의하면은 선생이니까 특히나 신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 자신은 여고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10대의 심리도 알고 있었을 그 신분이니까 특히나 더 네. 혼란스러운 애를 그 혼란스러운 10대의 감정을 이용해서
네. 성적 대상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뭐 칭찬 몇 마디, 뭐 푼돈 뭐 이런 걸로 그냥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또 선생님이 뭐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띄워주는 막 그런 네네. 그리고 우리 관계는 좀 익스트라 오디너리하다 쟤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랑 만난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뭐 자랑을 한다던가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만 계속 생각하고 뭐 너무 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닌데 뭐 말을 한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이제 지은 씨, 저희가 지금 그 전체적인 개괄 정리하기 전에 지은 씨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이유로 고등학교를 다시 갈 일들이 종종 있고 선생님이 여전히 거기 있다. 네. 근데 가면은 밥 먹으러 나와. 그래서 네. 밥을 사준다. 1대1로. 네. 그리고 과거 얘기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낸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지은 씨 마음속에 아직 이 관계가 좀 덜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금 원장님 계시니까 좀 지은 씨가 들었으면 하는 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십사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조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아주 안 좋은 말이 네. 야야 그냥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치료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야야 신경 쓰지 마 잊어버려. 이게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 경험을 갖다가 나쁘고 굉장히 추악한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게 다시 병이 돼 버려요. 이 네. 정신과적 문제는.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오래 거치는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나쁜 것, 그다음에 좋은 것들을 다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건 그런 현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당신 경험이란 게 무조건 나쁜 것만 이런 면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네. 그게 이제 몇 개월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그때서야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살아라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되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몇 개월이 걸리는 말을 짧게. 원장님이 네. 굉장히 어려우신 게 네. 저야 뭐 프로파일 입장이니까 네, 네. 뭘 얘기해도 뭐 네. 상처가 안 되시겠지만 네. 원장님은 말씀하시면 네.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조심하시는 네. 것 같던데 네.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갖고 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런 사연을 해갖고 딱 했더니 뭐야 팍딱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뭐 네. 말씀을 그래도 드릴 교수님께서 거면 한 말씀. 네. 그 사람의 노트에는 관찰 노트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관찰 노트. 네. 그러면은 쟤는 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먹힐 것 같다. 평가 노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럴진 모르겠지만은 보통의 이런 범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람을 잘 봅니다. 아이들을 잘 봅니다. 네. 아이들이 넘어올 만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마찬가지죠. 별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세요가 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얘기하면 이제 단돌이 치는 거죠. 밥 사주는 거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단돌이 치는 거죠. 그 양반은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거는 이분은 아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A씨. 약하고 아픈 사람.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 자체가 이런 사람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걸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 그러면 많이 다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 감정의 전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고생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에 대한 성의 어떤 것은 같이 막 그 소꿉놀이 했던 아이들은 어리거든요. 미숙하고. 네. 근데 나이 든 남자들은 뭔가 좀 할 수 있고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인지를 헷갈릴 때 그분들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존경이라고 하는 보고 배웠은 롤모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명확히. 그게 우리나라의 이게 교육 체계입니다. 근데 그걸 교육만에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시스템적으로. 저도 좀 가장 불안한 게 계속 학교에 있다라는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네. 저 좀 고민되는 게 사실 이 이라고 부른다는 말 때문에 방송되면은 네. 이게 이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전 세계 한 명일까요? 아니 근데 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워딩에 대해서 삐처리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본인이 네네. 우리 PD님 본인이 네. 독박을 쓰시든 마시든 그건 상관없는 거고. 제가 열심히 좀 고민을 해볼게요. 편집을 하면서. 네. 명확한 건 그렇습니다. 네. 그분은 마음에 이걸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네, 스스로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런 반드시 나중에 조만간 빠른 나중에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더 큰 사고.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훈 씨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1부에서 다뤘던 사건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제 그 10대의 심리 좀 다르잖아요, 성인들하고. 그 독특성이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 무죄 판례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보고 10대 심리와 좀 특수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지금 제보자 지은 씨까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때 왜 그렇지 하지만 그때는 또 그때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특히나 이제 법 쪽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르다고. 먼저 원장님께서 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들은 자기 생각들이 이미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무르익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성인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성인들이라고 해서 정체성이 다 발달된 건 아니에요. 네. 나이가 40, 50이 먹어도 10대 더 이하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인데 사실은 거의 성인 버금가는 그런 의젓함을 그런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네.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야 될 거는 어쨌든 10대는 우리가 이끌어가 줘야 되고 그들이 인성을 갖다 개발시할 수 있는 어떤 시기로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미숙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차린 물론 그것조차도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네. 저희가 보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은 조금 더 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어쨌든 미성적 의제 강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그 나이 또래는 아무리 동의를 한다. 동의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네. 근데 개념 자체에 대한 것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인들의 몫이죠. 성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의 몫과 개인의 몫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시스템도 역시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개인도 그 어떤 공적인 업무감으로서 역시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로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자 문화권입니다. 네. 그냥 선생은 선생이니까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하지만 잘못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부분에서거나 그게 적동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사람 만나는 교육, 사람 헤어지는 교육까지를 해야지 성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어디 수정한 거 어디 정자는 자 고려 때 얘기입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말고 네네. 제대로 사람을 만나서 교감하는 공감하는 교육과 안 맞았을 때 헤어지는 교육까지 이런 것까지 해야지 맞는 거죠. 여기까지. 네. 지나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든 이야기 꺼내주신 지은 씨도 그리고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얘기가 그래도 본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청취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또 혹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좀 잠깐 기회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성인이랑 비성인 간의 상하 관계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관계에서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이런 그걸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관계 자체가 성인끼리 만나는 연인 관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상하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 한 왜냐면 저도 선생님 시키는 건 다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 불만 있거나 뭐 그래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꺼냈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징징거리거나 하면은 너무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도 못 꺼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선생님을 뭐 이렇게 저격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뭐 무슨 법적 절차를 밟으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만약 이 방송 듣고 찔린다 이러면은 이제 네. 자기 얘기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든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좀 반가웠습니다, 지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크라임은 2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부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님께서 원래 출연 안 하시려고 하신 게 2부 때문이에요. 2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말씀하시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요. 네, 제가 좀 많이 그 베리어를 쳐보면서 이쪽 2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임은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부에도 또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배 교수님 그리고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